네. 자, 이제 그럼 2부에는요, 우리 작가님과 또 우리 바른청년연합 손영광 대표님 나오셔서 함께 대화하며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눌 텐데요. 그리고 앉아 계신 우리 자중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두 분 대화를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 손을 들고 질문을 해 주시면 또 우리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순서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나오실 때 우리 또 한번 큰 박수로 격려를 하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두 분 준비가 되셨을까요? 작가님 같이. 네. 네, 우리 두 분 나오실 때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예쁘게 세팅하는 또 기술이거든요. 우리 또 수고한 우리 스태프에게도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쓸 때도 바빠요. 자, 우리 두 분 자연스럽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른청년연합 대표를 맡고 있고 울산대 공대 전기공학부 조교수인 손영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데 유튜브 가끔 영상이나 또 이제 페이스북 글로 뵙고 이렇게 하다가 또 최근에 뉴스로도 뵙고 하다가 또 이렇게 부산에서 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김규나 작가님 다시 한번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롭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토크를 하다가 또 Q&A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분인데요. 8시 55분까지 약 50분 동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공대생이다 보니까 저는 소설을 많이 읽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학생 때까지 저는 소설을 상당히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고 외국 소설 위주로 좀 많이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국내 소설 중에서는 은희경 작가의 새해 선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쓴 약간 수필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이지도 않고 참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장기에 그 참 처절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성장했던 성공의 이야기들 일부 이런 것들을 기록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로 저는 좋았던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문학계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또 우리 3대 원래 소설가라고 하면 이제 여성 현대 소설에 은희경 작가님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나 또 추천할 만한 또 다른 어떤 분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소설가가 된 것은 꽤 늦은 나이였어요. 40이 넘어서 소설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전혀 늦지 않습니다. 네, 소설가가 되기 전에 저도 소설을 많이 읽었겠죠. 그때 좋아했던 소설가가 바로 전경민, 은희경, 공지영, 신경수. 네,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들 소설 다 읽었어요. 지금은 뭐 다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해 선물도 너무나 이쁜 소설이었고 단편들도 굉장히 좋은 소설들이 많았고요. 그분들의 그 감성, 여성적인 감성과 그 당시 그 전까지는 왜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소설들이었는데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여성 작가들이 대두를 하면서 그 여성만이 보일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 섬세하고 아주 감각적인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써냈죠. 그때 정말 아마 그분들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제 안에 있던 어떤 감수성이 폭발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던 작가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작가들이 우리 독자들에게 좋은 어떤 세상에, 사회에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작품과 달리 또 어떤 우리 사회의 현안에 있어서 앞장서 주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앞장을 섰냐면 세월호의 어떤 선동할 때 그런 슬픔에 같이 해주고 물론 그것이 세월호
학생들에 대한 슬픔이 적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정권 교체로, 그쵸? 촛불 탄핵으로, 촛불 광장의 어떤 그런 혼란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작가의 어떤 책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에게는 글업, 문업이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서야 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은 하셨겠지만 그것이 과연 독자나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과 바람직한 어떤 길을 제시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라면은 지금 온통 모든 작가들이 다 그쪽에 서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틀린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분들이 다 그쪽에 서 있기보다는 다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좀 멀리 보시고 해서 조금 더 다른 길에 서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봤을 때 아까 전에 그래도 3명의 작가님 포함해서 이제 추천도 해주시고 책도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꼭 사서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어떤 분들은 소위 자신이 우파라고 믿거나 아니 보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마저도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역사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글럽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작가라고 하거나 또 어떤 공인의 위치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보수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또 심지어 이제 말을 이제 탄핵 사태라던가 여러 상황에 탄핵 사태라던가 이럴 때 말을 정말 조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보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정도 지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책도 쓰시고 물로 쓰여진 이름, 그리고 최근에도 또 책을 내셨어요. 관련해서 보컬 작가님의 또 이런 나이가 상당히 이제 고령의 작가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좀 바뀌어 가시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시거나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제 보수, 애국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더러도 보수 작가다, 애국 작가다 막 말씀하시거든요. 우파 작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요, 저는 나 보수해야지, 애국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는 뭐가 싫었냐면은 거짓말이 싫었어요. 그리고 진짜가 뭐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게 뭔데? 희망은 어디에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 여기에서 저는 중점을 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되게 늦게 소설가가 됐다고 했는데, 소설가가 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소설가가 되고 나서 어떤 탄핵 정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사실 저는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나였어요. 개인, 한 사람.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상처받고, 왜 사랑받기를 원하고, 왜 저렇게 모순 덩어리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저토록 고독한가? 제가 선착한 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첫 단편집, 칼에 들어있는 11편의 단편들은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더니 뭔가 소리 내고 큰 소리를 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때부터 저는 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 개인이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선착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고, 과연 사회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국가는 무엇인가, 그 안에서 작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늦게 깨었어요, 저는. 사람은 너무 일찍 깨웠다고 칭찬해 줄 것도 아니고 너무 늦됐다고 막 혼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보면은,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저는 학벌이 스카이대 이렇게 나온 것도 저는 아시잖아요. 저렇게 우수한 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세상의 진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누구를 우상화하지 않아요. 누구도 존중은 하지만 누군가의 그 빠가 되어서 누군가의 추종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우리 어떤 보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문열 작가라든가 북고일 작가도 아마 해당이 되겠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고 또 좋은 작품들을 썼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엎어지고 뒤집어질 때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 중심을 좀 잡아주셨더라면 그랬더라면 아까 보셨죠. 2,800만 부를 파셨던 그쵸? 이문열 작가라든가 그런 작가들 보수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북고일 작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탄핵 시절에 하야해라 창녀처럼 죽어라 하는 대신에 다른 말을 해주셨더라면 우리의 혼란이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일찍 바로 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넘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아쉽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작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지 오웰은 말씀했잖아요. 그 작가는 어떤 글을 쓰던 간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정치적입니다. 왜 그러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 사람을 좋아할까 저 사람을 좋아할까 다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정치예요. 정치라는 게 뭔데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줄까? 나에게 더 이익을 가질까? 저 사람에게 이익을 줄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작가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저는 작가의 무거운 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고일 작가님이나 이문열 작가님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어떤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어떤 그런 역할을 좀 자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보니까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책을 홍보를 해주면 좋아요가 이제 1만 개 이상 좋아요가 딱 달리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책은 10,000권 이상은 팔릴 것 같습니다. 10,000권 이상은 팔릴 것 같습니다. 막 조국 같은 경우도 뭐 웃긴 책을 바로 써도 바로 몇만 부 이상 그냥 일주일 만에 팔리고 하던데 만약에 얼마 정도 책이 팔리면 책을 굉장히 창의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는 일인데 얼마 정도 팔리면 작가님들이 책을 쓸만할까요? 독자님들은 잘 모르시죠. 책을 보통 출판사에서 출판사 사장님 묻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유명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기본으로 낼 때는 인쇄비 정도 이제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할 때 한 1,000권에서 2,000~3,000권 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인쇄비 빠지고 작가 선인세 주고 좀 출판사 그래도 조금 먹을 거 남았다 하는 게 10,000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00권은 팔려야 출판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의 소설 같은 세상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그거 이제 원고를 묶어서 책을 또 내주실 텐데 제가 죄송해서 몇 년을 미뤘어요. 이거 안 팔릴 텐데 보나마나. 네, 저는 책을 내면은 안 팔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파 몇 분들,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사주시는 거 한 1,000권 정도? 2,000권, 많아 2,000권 될까? 그러면 겨우 인쇄비 빠지는 거죠. 그럼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전파나 저쪽 작가들은 어떻게 팔리냐면요. 제가 오늘 그 자료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나오면 저렇게 이제 방송에서 유명
유명인들이 띄워주잖아요. 더군다나 정치인 대통령이 막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도 이제 유명 작가들이, 유명인들이, 연예인들이 더군다나 뭐 BTS 이런 아하. 친구들이 막 한번 띄워주면은 네, 그냥 뭐 폭발하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맨 부커상이라든가 맨 아시아상, 노벨 문학상 이거 왜 타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글을 잘 써서도 그건 뭐다고요? 요즘엔 로비가 없는 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제가 언젠가 패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골고루 가면서 상 주고 대륙마다 돌아가면서 주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유난히 문화 사대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밖에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1000권도 2000권도 안 팔리던 채식주의자가 맨 부커상을 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몇천 배로 뜁니다. 왜요? 외국에서 상 받았대. 외국 사람들 이 책 너무 좋아한대. 야 우리도 읽어보자. 읽든 안 읽든 다 사놓고 여기 끼고 다녀야 돼요. 그런 사대주의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고 그렇게 하면 이제 100만 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82년생 김지영도 얘기했지만 그 시스템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정치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만 만들어주죠. 영화 만들죠. 영화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럼 100만 부, 200만 부 띄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나라 도서관 있죠. 학교 도서관. 그리고 전국 도서관, 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기업들, 단체 구입합니다. 걔네들이 산다 그러면 일괄 구입해갖고 최소한 뭐 10,000부, 10만 부는 기본으로 나가요. 그래서 제 책이 안 팔린다고 저는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문학소녀, 뭐 문학소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 91년생입니다. 저 때만 해도 이제 책 읽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는 걸 저는 초중고 때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쪼그라드는 시장 속에서 그나마 동아줄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저쪽에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고착화 돼가는 것 같은데, 판매고를 좀 이렇게 작가님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누가 좀 이야기를 해주거나 언급을 만약에 해줄 수 있다고 하면 판매고가 이렇게 좀 확보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지, 이런 상상을 해보셨거나 실제 경험해 보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기회가 없었죠. 만약에 글쎄 누가 해주면 좀 제 책이 팔릴까요? BTS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제 이런 문학의 어떤 우리 감성을 자극하고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애초에 그 피해의식을 약간 조장하고 약자를 더 주인공 내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그냥 애초에 좌파가 유리한 구조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구조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나? 이제 이런 비판이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학 예술은 워낙에 좌파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열려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진실해야 되고, 그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이것도 따져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 나라도 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뿌리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유행하는 게 뭐죠? 페미니즘 따라가야죠. LGBT 따라가야 되죠. 또 가정 파괴해야 되죠. 백인 남성 악마화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유색인종 우대해야 되죠. 또 뭐가 있을까? 피해자, 살인자, 가해자 편들어줘서 그 사람들 다 이해해줘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걸 못 쓰거든요. 저는 트러스트 미도 그랬고, 체리 레몬 칵테일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이제 제가 요즘에 책으로 묶지 못한 단편이 몇 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페이스북에다가 한 2편 정도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하나는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리 지금은 너무 멀리 있지만 하고 그다음에 풀등이라는 소설을 올렸는데 많이들 재미있게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소설들 읽으신 독자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김규나 소설은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고도 꼿꼿하게 일어서는, 희망을 바라고 일어서는 주인공이 있다. 잘 집어내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설이 정말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쁜 놈은 좀 벌도 좀 받아야 되고, 그쵸?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그래도 뭔가 뭐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진 않더라도 요만한 빛이라도 보고서 내가 그 빛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갖게끔, 그쵸? 그렇게 만들어주는 소설. 그것이 바로 문학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학은 어떻죠? 저놈이 나쁜 놈이야. 분노해. 너 힘들지? 쟤 때문이야. 쟤한테 화내. 쟤 죽여버려. 쟤 없애버려. 지금 그런 문학들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인기 안 끌어요. 그런 문학을 문단에서 자꾸 장려는 해요. 어둡고 슬프고, 너는 사르트르가 얘기한 것처럼 너는 그냥 우주에서 버려진 존재야. 외로운 존재지. 너 외롭지. 네 옆에 내가 있어. 난 느끼게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그거 아니거든요. 너 혼자 일어나. 너는 그럴 힘이 너한테 있어. Trust me, trust you거든요. 전혀 안 맞죠. 그런 소설들, 여러분들께서 그런 소설들을 찾아서 읽어주시고, 그래서 힘을 내고 문학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일본 소설들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왜 그게 팔리는 줄 아세요? 문학이 안 팔리는데도 그 문학을 계속 번역하고 팔리잖아요. 히가시노 게이코의 파수꾼의 여신, 농나무의 여신, 농나무의 파수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믿고,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소설 많거든요. 네, 그런 소설들을 찾아 읽는 거예요. 사람은 밝은 거, 긍정적인 거, 희망 있는 거, 그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둡고 슬프고 분노하고 하기 때문에 안 팔리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탄핵 정국 때 저는 당시에 서울대 박사과정 1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이거 나라 이게 말이 되나? 거짓말이 말도 안 되게 퍼져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하루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교 식당에서 밥 먹는데, 심지어 공대 식당이라서 여기는 뭐 인문대 쪽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진짜 뭐로 다 떠들썩하냐면, 오늘 뉴스는 아침 뉴스로 다 도배가 돼버린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비아그라를 샀는데, 그건 이제 원래 고산병 때문에 원래 전직 대통령들도 어디 고산 지역 갈 때마다 미리 사놓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로 무슨 뭐 정윤인가요? 이런 사람들과 뭐 섹스 파티를 했다, 청와대 안에서. 이게 도배가 되고 점심시간에 전부 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옆 테이블 얘기까지 다 들려요. 전부 다 박근혜 뭐 섹스 이 얘기밖에 안 들리니까, 비아그라 얘기밖에 안 들리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런데 참 저도 대학원생이지만 당시에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정규재 주필님께서 상당히 영향을 끼치면서 펜앤마이크를 창립하시고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칼럼이 뭐였냐면, 인생은 원래 고단하다 청년들아, 이거였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들에 저는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로 원래 고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성경이랑도 맞다고 많이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실나고 날 때 원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 또 요즘에 교회 내부에서 있는 찬양 이런 것들 문화를 봐도 굉장히 신기해요. 세월호 같은 거 같이 위로하는 찬양, 이런 게 교회에 많거든요. 그리고 참 너 힘들지 위로하는 이런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은 이게 거의 전국의 교회를 휩쓴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데 과연 너 피해자야, 너 힘들지 한다고 그 사람들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더 어두워져가지고 교회 출석률도 굉장히 줄어들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희망을 찾는 거, 참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우리가 trust me, trust you 뭐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진짜 모든 삶의 문제에서 적용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우리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글을 쓸지도 모르는 작가님도 그렇고 다른 작가님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어떤 큰 주제를 준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걸로 쓰면 우리 일종의 우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극좌가 아닌 그런 문학에도 희망이 있다. 이런 좀 아젠다나 어떤 그런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힐빌리의 노래로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그렇게 떴잖아요. 그리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하는 과정, 뭐 그런 영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화 이런 것도 국가대표 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희열 있잖아요. 참 별것 아닌 거에서 시작해서 막 은메달 막 따내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우파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이 충분히 희망적이다 이런 게 있는지. 한국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한국 영화 저는 안 봐요. 일단 욕이 너무 많아요. 그 욕을 다 내가 먹는 것 같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일단 안 보고요. 한국 영화 폭력이 너무 많아요. 그 폭력과 인간의 그 어떤 뭐랄까 상스러운 면을 너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당분간은 저는 가능하면 보지 마시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가대표 또 하나 힐빌리 그것도 그 안에도 좀 그 정치적 PC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가리다 보면은 물론 좀 많이 읽을 게 하나도 없고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께서 작가를 먼저 보세요. 일단 어떤 작품을 써야 되냐고 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고르실 때 아까 조지 오웰이 그랬잖아요. 정치적이라고. 그럼 이 작가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보세요. 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르트르는 공산주의자죠. 네. 마르케스도 공산주의자예요. 그리고 조지 버나드 쇼도 공산주의자예요. 여러분들께서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들 중에 공산주의자가 굉장히 많아요. 페터 란트케 같은 사람은 내 유전자에 공산주의가 있다. 아예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샤우팅한 사람도 있고요. 루이제 린저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하죠. 김일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가였죠. 삶의 한가운데라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을 썼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였지만 저도 굉장히 좋게 읽었었는데 그런 작가들을 먼저 좀 보시고 그런 작가들 일단 좀 피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속에 녹아 있어요. 그것들이.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뭐 작가가 되실 분이라든가 글을 쓰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글을 써야지 하고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김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소설을 쓰는 거거든요. 다른 작가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어떤 그 좌파적인 작가들을 보면은요, 출판사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번엔 6.25에 관해서, 6.25에 관해서 쓰는데, 이런 시각으로 좀 써라 해가지고 선인세를 먼저 1억을 빵 주고서는 쓰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의무에 짓눌리기 때문에. 작가는요, 안에서 폭발해야 돼요. 근데 그 폭발을 어떻게 해요? 이 작가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작가는 누구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의 철학과 인생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여태까지 달려온 그 경험의 축적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작품을 써야겠다는 거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그 작가의 DNA가 뭐가 있느냐가 물론 중요하고요. 그냥 두 번째는 공부해야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 그리고 사회와 어떤 역할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 근데 그 사회를 어떻게 인간이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를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고,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런 작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쪽에 이제 보수 애국 이런 작가들이라고 하시는 아까 원로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중견에서 지금 제가 있는데 저를 보면 이쪽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참. 안 오고 싶지요. 책 안 팔리지요. 욕 바가지로 먹지요. 그렇죠. 뭐 한마디에서 고발 당하지요. 네, 돈 많이 못 벌지요. 책 안 팔리죠. 뭐 오고 싶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이쪽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쓸 수 있는 글이 그 글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 글을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글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예요. 팔자죠. 뭐. 조금 더 네, 박수를 너무너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만약에 우리가 약간의 그 직접적으로 약간의 수필 형태의 느낌도 날 정도로 해서, 사실 진짜 이 문학계의 현실도 진짜 처참하잖아요. 그걸 겪어보셨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작가 내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현실에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감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절한 참 그 발걸음 떼는 것도 얼마나 그 착잡한지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문학적인 묘사와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누구나 어떤 작가나 다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최고 작품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제가 소설을 단편 한 권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트러스트 미를 첫 장편 소설을 썼고, 두 번째로 쓴 게 체리 레몬 칵테일이에요. 그때는 2017년에 두 편을 그냥 내리 써버렸는데, 그때 신이 내리신 거죠, 그냥 소설의 신이. 근데 체리 레몬 칵테일에는 문단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체리 레몬 칵테일은 여성분들이 되게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고, 트러스트 미는 남성분들이 오히려 되게 재밌어 하시는데, 체리 레몬 칵테일은 사실 미투 이야기예요.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폭력이라까지는 아니고 비일비재해요. 그냥 쉽게 술자리에서 손잡고 더듬고 하는 건 그냥 일상이에요. 네. 그래서 고은 씨, 네, 고은 씨도 저도 한번 사진을 같이 찍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로 손이 쑥 내려온 적이 한번 했을 때 놀랬던 적이. 근데 그 체리 레몬 칵테일에 보시면은 그 문단 내에서 어떤 그 어두움들이 있는지 아마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한번 즐겨보시고요. 제가 앞으로 쓸 거는 문단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가. 저는 늘 제가 선착하는 것은 개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선착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문단 이야기는 이미 썼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Q&A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2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Q&A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개인적인 어떤 내용만 조금 물어서 사람들이 우리 청중이랑 같이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저는 종교가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일단 초등학교 6년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사실은 성경도 다 공부했었고요. 또 불교는 엄마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읊으셔갖고 귀에 박혔고요. 네,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불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적으로 트러스트 미를 혹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트러스트 미에 나오는 강무원 주인공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네, 아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문학적으로 어떤 종교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작가라면
불교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쪽 저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부처님의 은총을 다 받고 있어요. 네. 답이 됐나요?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또 원래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지역이 대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는 충남 논산이시고요. 저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향이 없어요. 그래서 고향에 대해서 막 향수를 느끼시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 과연 저건 뭘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인간 본연의 본향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네.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제 소설이나 제 작품 속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제 문학의 어떤 모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중학생 아이들을. 그래서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가지고 방학하는 게 싫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저랑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 이렇게 낳고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한테는 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TMTU 트러스트 미 트러스트 유 운동을 하는 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갈피 나눠주고 이러는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내 한 아이를 사랑하고 이뻐하기보다는 전 세계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더 귀하고 더 이해하고 더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한테 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서 보니까 부럽고 뭐 애들 너무 이쁘고 하지만 무자식이 상팔자기도 하고 또 해요. 마지막 개인정보 여쭤보겠습니다. 한 40 정도 되셔서 또 방금 약간 대답 중에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이제 등단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성인 이후에 지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그 학교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네가 좀 와서 해주라 해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학교를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동안 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30대 중반에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 풀고 비 오는 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그때 이제 글을 쓰고 싶은 뭔가가 마음속에서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인생에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수필을 공부하다 보니까 옷이 작은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다음에 드라마를 공부를 했어요. 드라마를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드라마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PD도 있어야 되고 연기자도 있어야 되고 시청자도 있어야 되고 나는 나 혼자 하고 싶거든. 그래서 어느 날 소설을 공부하게 됐는데 나한테 딱 맞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청이가 그 동량전 먹는 것처럼 뭐 남들처럼 뭐 국문과 문창과 이런 데서 공부하지 않았고요.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면서 2달, 뭐 석 달, 뭐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때들 그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마 좋은 장점들을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개인 출판사를 지인하고 동업으로 해갖고 한 또 10년 정도 출판사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 이대로 살다가는 소설을 못 쓰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 그냥 때려칠래. 그러고서는 그때 이제 같이 하시던 분, 너 그럼 뭐 먹고 살을래? 그랬을 때 나 그냥 굶어 죽어도 좋아. 소설 못 쓰면 난 죽어버릴 거야. 그러고 나서 쓴 게 트러스트 미 하고 체리 레몬 칵테일입니다. 사람에겐 그런 운명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출판사가 오베이 북스인가 보네요. 아닙니다. 아니네요. 또 무슨 스토리가 있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질문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네, 질문의 시간도 1분 이내로, 그리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도 대답해 주시는 것도 1분 이내로 해가지고 조금 빠른 템포로 가다가 만약에 조금 시간이 남는 것 같으면 조금 더 말씀을 못 하셨던 것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작가님께 질문을 네,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바른청년단의 활동 중인 정리하고요. 오늘 이렇게 재밌는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흔히 소설 한강의 책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접하는 문학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과서에 있는 일부 소설도 그렇고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특히나 뭐 이거는 역사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마다 조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같은 한강의 그 소년용다 그런 책도 누군가에게 거짓이고 누군가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소설이라는 이름 하에 작가가 책을 쓴 경우에 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만약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거짓인데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적어도 저는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소설이라는 이름 하에 합법으로 된다? 그것도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 문학계에서 어떤지, 그래서 소설이라는 이름 하에 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설 때문에 명예훼손 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법정 소송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소설가가 이겼습니다. 소설가가 쓰는 다 소설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조금 아마 법적으로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 작가가 대학 시절에 친구들을 다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군지는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소설가가 소설을 쓰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써도 그거는 소설입니다. 문학이에요. 왜냐하면 소설가는 본능적으로 소설은 어떻게 보면 잘못 말하면 잘못 이해하신 거짓말이고요. 문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허구죠. 예, 소설가는 어떤 현실에 있던 얘기를 그대로 갖다 쓰는데 그걸 허구하고 뒤섞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학이 될 수 있는 거고, 문학을 그것을 어떤 이야기를 쓰는데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갖고 쓰는 거죠. 그걸 그냥 가져와서 그냥 얘 미운 사람이니까 얘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걸 까발려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소설가는 이용을 갖다 쓰긴 하되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소재로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네, 다 털립니다. 네, 특히 이건 성인용인데 남성들의 침대 이야기까지 다 까발려집니다. 네. 아무래도 그 어떤 경험의 폭 안에서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소설가 주변에 조심하라. 네. 네. 또 다른 질문. 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위에서 발제를 했던 정성빈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드릴 질문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여기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강 작가하고, 그러니까 아는 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한강 작가하고 현재 한국 문학계하고 주류 문학계하고 다 같이 이제 공유하는 어떤 정서가 존재하는데, 채식주의자라든지 이런 소설들이 거기서 못 벗어났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작가님께서도 혹시나 그런 한국 주류 문학계가 공유하는 그런 좀 썩어빠진 정신세계가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일단 그거를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현재 그 20대 남성 여성의 그 책 소비 트렌드를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만화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트 노벨 같은 서브컬처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소비를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미니즘 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약간 힐링 서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비하는 그런 약간 정서적인 간극이 있는데, 이런 간극 같은 경우를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그 혹시 작가님 혹시 작가로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저도 많이 소설가가 되기 전에 많이 다 읽었는데요. 내 여자의 열매라는 책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 근데 그 소설이 나라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사이에서 하는데 그 책의 그 부분의 묘사는 어떤 때 나오냐면은 아내가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화가 난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 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나와요. 밑도 끝도 없이요. 우리나라 정서, 아까 우리나라 그 문단의 정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를 부정하는 거. 예, 이승만 박정희를 그 시대를 독재 시대라고 규정하는 것.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다 쇠뇌되어 있거든요.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소설 읽다가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 하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소설가가 어떤 사상과 정치관을,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를 먼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20대 남자 여자와 그런 뭐 패턴이 다른데 그런 좋은 거 읽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스타워즈를 좋아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스타워즈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친구들은 소설 스타워즈 별로 안 좋아해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로맨스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젊은 친구들은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또 그런 소설 안 좋아하고 막 싸우고 앞에서 시작하자마자 20명 쫙 죽여버리는 그러지 않으면 안 보잖아. 그렇죠? 네. 그거는 저는 남자와 여자의 성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하면 또 LGBT 쪽에서 또 막 들고 일어나겠지만 남자는 남자다운 것이 있고 여자는 여자다운 것이 있어요. 여자는 사랑받고 싶고 이쁘고 싶고 공주가 대접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남자는 이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나 어깨 좀 든든하게 펴고 멋있게 피고 주먹 좀 한번 다짐해보고 남자들끼리는 또 막 싸우고 주먹 다짐해봐야 우정도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자기들 성향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나쁘게 그걸 굳이 갭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나중에 또 서로 얘기하다가 너 그거 좋아하니 나도 좋아해.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서로 얘기하면서 갭이 줄어드는 건 바로 대화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너 그거 좋아하니?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한번 서로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다가 하이틴 로맨스 좋아하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더 인생과 이제 세계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소설로 이제 발전해 가야 되는데 30을 먹어도 40을 먹어도 로맨스 소설 좋아하고 그러면 인생의 어떤 발전이 없겠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까도 제가 또 5.18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군 생활을 지금 부산시청 그쪽에서 37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비행을 취업했는데 그 광주 사태에 대해서 그 비행을 제가 접했는데 이게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 당시에 휴대폰이 있었으면 그거 다 찍었을 거예요. 오피노들은. 근데 그거를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있고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때가 2000년도 그 책방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영화가 그 화년 그 휴가를 나가요. 우리 애들이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연년생이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주 때 군인들이 총을 진짜 쏴 죽였어? 거청하고 그래서 아닌데 너가 그래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화년 휴가였는데 그걸 제가 가서 봤거든요. 보니까 처음 자막에 뭐로 나오냐면은 이거는 사실이다. 픽션이 아니다. 그러면서 시를 하는데 고청을 하면서 쏘더라고요, 진짜.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자료는 그 인터넷에 많이 널려져 있으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제가 그 애들부터 교육시켜갖고 얘들은 이제 올바르게 거기에 대해 인식을 됐거든요. 근데 한가의 작가가 무분별하게 제가 책을 좀 봤어요. 근데 그 방송에 한번 나오시더라고요. 작가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작가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부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렇게 타운형이 애들이 당신하고 다 받아들인다고요. 그 옳고 그런 거 판단을 못한다고 아주 정기 때문에 애들이. 그리고 작가님이 계속 좀 파수의 역할로서 좀 지켜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시간 저한테 상당히 유익했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공대생이고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5,000부 정도라도 판매고를 딱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조나 조직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부담 없이 내가 쓰고 싶은 글들과 책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면 과연 정말 그걸 이제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작가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많은 또 문학의 미래, 네, 그런 분들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고 하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부러 애써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5,000부 지금 참 좋은 말씀, 저도 그렇게 되고 참 좋겠어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 있잖아요.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쪽이 왼쪽인가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시기예요. 지금은 어떤 길을 써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일부러 5,000부 팔리는 시스템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일부러 뭐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공대생이시니까 공대생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우파의 철학을 가지고 과학이 우파의 생각을 갖고 하느냐 좌파의 생각을 갖고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시는 거 알죠? 네, 달라져요. 소설가는 소설가 제 나름 이 자리에서 제가 열심히 쓰면 좋은 소설, 좋은 작품 쓰면 돼요. 지금 못 써서 저도 죄송하고 있지만 정말 하면 돼요.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아이 훌륭하게 키우시고 사업 열심히 하시고 환자들 열심히 보시고 각자 자리에서 개인이 자신의 자리를 우뚝하게 지켜주시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와요. 오는 시간이 옵니다. 곧 와요. 저는 지금 이 시간 노벨 문학상을 받고 다시 좌파 교육감이 다시 당선되고 지금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이 좌파 문화의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최고를 찍었다고 생각해요. 최고를 찍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죠? 내려가야 되죠. 지금 왼쪽 여기까지 끝까지 왔어요. 근데 다시 이쪽으로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그 순간에 여기서 가속도로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당당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믿고 Trust me, Trust you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 희망찬
대한민국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젊으신 분들, 청년들, 제가 여태까지 광해 다니면서 가장 젊은 모임이었어요. 너무 네,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토크쇼를 통해서 우리 작가님 개인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더 알아가고 또 이런 작품 세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저도 대학 때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었는데 학부 때 배웠던 그 문학 어떤 현대 흐름 중에 그 러시아 쪽에서 이제 발달했던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문학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가치관들을 왜 꼭 그렇게 돼야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제 낯설게 보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인터넷에 그런 동화 비틀어서 보기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사슴과 뭐 나무꾼이 막 뛰어가는데 막 사슴이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무꾼이 사실은 뭐 이렇게 사냥을 본질했다든지 뭐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이 안 나는 뭐 그런 좀 장품들이 많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가시들이 많이 훼손된 어떤 그런 기울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진실은 또 항상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에 지나서 다시 우리가 사랑, 뭐 가정, 효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들이 다시 힘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오지 않을까. 자, 이것이 또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돌아가셔서 우리 김균아 작가님 책도 검색하시고 한 권씩 더 사서 이렇게 또 읽다 보면 우파적인 사고가 더 이렇게 장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바른청년연합과 자유예술팀 활동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단체 촬영 한번 하고 마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박수 치시면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